가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10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가족사진첩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정훈이가 태어났을 때, 20년 전 막내 정은이가 미국 유학 가던 날, 그리고 7년 전 아내가 떠나던 마지막 가족사진까지. 손때 묻은 사진 한 장 한 장이 제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김상호 70세. 경남 창원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산 지 벌써 7년째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장봐온 한우 불고기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죠.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정훈이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잠시 망설여졌지만 이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린 뒤에야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니다, 별일 아니다. 그저 이번 추석에 언제 오나 싶어서. 제 목소리는 애써 밝게 하려 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습니다. 추석이요? 아. 아들의 짧은 한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 한숨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아버지, 이번 추석은 은정이가 처가 먼저 가자고 해서요. 또 처가구나. 작년 설에도 그 전 추석에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은정이는 서울 토박이 결혼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명절 때마다 시댁 오는 걸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래도 잠깐이라도 들르지. 고기도 사놨는데.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정훈이도 저 나이 때는 제 손 꼭 잡고 놀이터에 가자고 졸랐었는데. 아버지, 은정이가 시댁 가는 거 좀 부담스러워해요. 이해해 주세요. 부담스럽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뭘 그리 요구한 것도 없는데 명절 때 얼굴 한번 보자는 게 그리 부담스러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부담스럽다니.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은정이가 원래 그런 거 불편해해요. 원래 그렇다고? 가족 만나는 게 원래 불편한 거라고? 속으로 할 말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난처함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처가 잘 다녀와라.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추석 지나고 시간 되면 한번 뵐게요. 시간 되면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인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이 더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다시 열었다 닫았습니다. 한우 불고기감이 그대로 있었죠.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는 충분했지만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양이었습니다. 에휴, 또 버리게 생겼네. 마트 정육 코너 아주머니가 아들네 오나 보네요. 좋은 고기로 골라드릴게요 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었는데 저녁 6시 혼자 앉은 식탁에서 김치찌개와 밥 한 공기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TV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보는 이라는 문구가 유독 거슬렸습니다. 온 가족.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닌가 보다. 핸드폰을 들어 막내딸 정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말았습니다. 미국은 지금 새벽일 테니까요. 작년에도 아빠, 이번엔 못 가요. 다음에 꼭 갈게요라는 메시지만 왔었죠.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가족이 있겠죠. 함께 저녁 먹고 TV 보며 웃고 내일 뭐 할지 이야기하는 평범한 가족들이. 나도 한때는 저랬는데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적막함을 몰랐습니다. 아내는 늘 여보, 애들은 애들 인생이 있어요. 우리끼리도 잘 살면 되죠라고 말했었죠. 그때는 그 말이 위로가 됐는데 이제는 아내마저 없으니 그 우리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밤 9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훈이 목소리가 왜 그리 지쳐 보였을까? 며느리랑 무슨 일 있나?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더 이상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부엌에서 물 한 잔 마시고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불빛이 거의 다 꺼져 있었습니다. 간혹 TV 불빛인지 희미하게 깜빡이는 집이 한두 곳 보였죠. 다들 잘 자고 있겠지.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손에 들린 물컵이 차가웠습니다. 가을밤 공기도 차가웠고 제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경로당이라도 가볼까 했지만 거기서도 다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하느라 바쁠 테니 그것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추석까지 아직 열흘이나 남았네. 열흘. 혼자 보낼 열흘이 벌써부터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며칠 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마디를 듣게 될 줄은. 속이 타는 날 동네에서 들은 말 한마디. 전화 통화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 7시 습관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정훈이 녀석 연락 한 번 없네. 시장 가는 길이었습니다. 추석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건 사야 했으니까요. 에코백을 들고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데 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복덕방 하는 박 사장이었죠. 어이구, 김 선생, 오랜만이네. 어디 가시나? 박 사장은 늘 그렇듯 크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동네 소식통이라 불리는 사람이죠. 시장 좀 가려고요. 추석 장 보시나? 아들네 오나 보네. 그 질문에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 그냥 이것저것 좀. 제 애매한 대답에 박 사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물었죠. 며느리 요즘 시댁엔 잘 오드나? 요새 젊은 것들이 시댁 가는 거 싫어한다던데. 이 사람이 뭘 알고 이러나? 다들 바쁘니까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박 사장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김 선생도 참 혼자 계시기 외로우실 텐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던데 김 선생 혼자 장 보러 다니는 거 볼 때마다 안쓰럽다고. 안쓰럽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들 눈에도 제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싶었죠.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생선가게 앞에서 고등어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석 때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 간다며? 응, 우리 며느리가 표 다 끊었대. 효부지 효부. 우리 은정이는 씁쓸한 마음에 고등어도 사지 않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야채가게 정육점을 지나치며 걸었지만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때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동네 친구 최 씨가 보낸 카톡이었습니다. 상호야, 이거 네 며느리 맞나? 사진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SNS 캡처 화면이었죠. 은정이가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정훈이와 은정이 그리고 처가 식구들이 제주도 어느 관광지에서 찍은 듯한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다들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사진 아래 적힌 글이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 중 이렇게 편한 여행은 처음이에요. 시아버지 제외하고 온 가족이 다 모였네요. 히읗히읗. 그리고 해시태그가 이어졌습니다.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진짜 가족, 해시태그 내 편만 가족, 해시태그 시댁 스트레스 제로, 해시태그 편안한 휴가. 시아버지 제외. 진짜 가족. 내 편만 가족.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놓고 다시 집어들고 그 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30년을 일해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자금 대주고 손주 100일 잔치, 돌잔치 다 챙겨주고 그런 내가 진짜 가족이 아니라니. 최 씨가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가? 네 며느리가 이래도 되나?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핸드폰을 엎어놓았습니다. 오후 내내 그 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제외라는 말이 계속 메아리 쳤죠.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쯤 용기를 내어 정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정훈아, 네 제주도 갔다 왔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네, 주말에 잠깐. 처가 식구들이랑? 네. 은정이가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고 해서. 결혼기념일? 그럼 나한테는 왜 추석에 못 온다고? 그래. 잘 다녀왔나? 아버지, 혹시 뭐 들으셨어요? 정훈이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마 은정이가 SNS에 올린 글을 제가 봤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아니다. 그냥 물어본 거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탈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 아내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그런데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밤 10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진짜 가족이라. 그럼 나는 뭔가 가짜 가족인가? 새벽 1시, 2시, 3시. 시계 소리만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이 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빈 공간에 대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당연히 없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상우 선생님이시죠? 저 김정은 씨 친구 엄마예요. 정은 씨가 미국에서 잘 지낸다고 전해달래요. 막내딸 친구 어머니였습니다. 정은이가 직접 연락하지 않고 왜 친구 어머니를 통해서. 아, 네. 고맙습니다. 추석 때 못 간다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바빠서 직접 연락 못 드린다고. 바빠서 직접 연락도 못 한다. 딸마저도 저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전화를 끊고 나니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내 인생의 결과물인가. 그날 오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며느리를 직접 만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들에게 가족이 아닌지 직접 듣고 싶었던 거죠. 그 말, 그날.
시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SNS 글을 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김치를 담갔습니다. 정훈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배추김치였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한 포기 한 포기 정성껏 버무렸습니다. 그래도 김치는 먹겠지. 은정이가 싫어해도 정훈이는 좋아하니까. 김치통 3개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스박스에는 며칠 전 고향 친구가 보내준 홍시도 담았죠. 손주가 좋아할 만한 과자도 몇 봉지 샀습니다. 오전 11시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 창밖을 보며 뭐라고 말을 꺼낼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냥 김치 갖다 주고 오는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죠. 어르신, 오랜만이네요. 아드님 집 가시나 봐요? 네, 김치 좀 갖다 주려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층, 1502호. 초인종을 누르기 전 심호흡을 했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이었죠.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제가 든 김치통을 보자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연락도 없이 오시면. 그 말투에서 이미 반갑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죠. 김치 담가서 가져왔어. 정훈이 좋아하는 거야. 은정이는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관에 김치통을 내려놓는데 안쪽에서 손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야? 할아버지다. 제가 대답하자 7살 손주 지우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반가워서 지우를 안아주려고 팔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손 씻으셨어요? 요즘 감기 유행이라서요. 은정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팔을 내렸습니다. 지우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와 저를 번갈아 봤죠. 손자 한번 안아보는 것도 이렇게 조심해야 하나.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로 2번이나 꼼꼼히 씻었죠. 거실로 나오니 은정이가 김치통을 부엌 한쪽으로 밀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김치 잘 안 먹어요. 지우도 냄새 싫어하고 냉장고도 자리 없고요. 그래도 정훈이는 좋아하잖아. 정훈 씨도 요즘은 별로. 회사에서도 김치 냄새 난다고 안 먹어요. 거짓말. 지난달에 정훈이가 김치찌개 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때 안방에서 정훈이가 나왔습니다. 주말인데도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아버지, 오셨어요? 응, 김치 좀 가져왔다. 정훈이는 김치통을 보고는 은정이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죠. 감사해요. 근데 미리 연락 주시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옆에 와서 앉으려 하자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방에서 숙제해야지. 조금만 할아버지랑 있으면 안 돼? 안 돼. 숙제 먼저. 지우는 아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죠. 차라도 한 잔 주려나 했는데 은정이는 부엌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훈이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요. 내가 왜 여기 왔나? 그때였습니다. 은정이가 부엌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따 갈게요. 응, 아버님 오셨는데. 금방 가실 것 같아. 처가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금방 가실 것 같다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죠. 일어서려는데 은정이가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따 처가 가기로 해서요. 바쁘네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참고 참았던 말이 튀어나왔죠. 은정 씨,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워?
은정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정훈이를 한번 보고는 말했죠.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불편해요. 뭐가 불편한데? 그냥 있잖아요, 아버님. 은정이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끼리 있을 때 편하고 싶어요. 진짜 가족끼리만요. 그 말에 정훈이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은정아, 뭐, 사실이잖아. 우리 가족은 우리 셋이고 아버님은 아버님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30년을 일해서 키운 아들, 그 아들의 아내가 저를 보고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래, 너도 똑같구나.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섰죠. 알았다. 내가 착각했구나. 가족이 아닌데 괜히 찾아와서 미안하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훈이가 따라왔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은정이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니, 잘 들었다. 확실히 들었어.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습니다. 은정이는 거실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정훈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김치는 버려도 된다. 냄새 난다니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안에서 지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벌써 가셨어?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몇 번이나 멈춰 서야 했죠. 시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 인생, 그중 4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죠. 거실 탁자 위에는 아침에 담그다 남은 김치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 무 반 개, 쪽파 한 단. 이제 누구 줄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많이 샀나? 싱크대에 기대어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죠. 그날 저녁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가족이 아니라면 나도 더 이상 가족 행세하지 말자. 내 인생,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자.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안주는 김치 한 접시. 제가 담근 김치는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내일부터 정리하자.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 그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상호 씨의 결심 다 정리하자. 그날 밤 소주를 마시고 잠들었다가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그대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희미하게 보였죠. 불을 켰습니다. 하나하나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정훈이 돌사진, 정은이 대학 졸업식, 아내와 함께 찍은 은혼식 사진. 이게 다 뭔 소용인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겼죠. 1985년 정훈이가 태어났을 때 제 손에 쥐어진 작은 손. 그때는 이 아이가 전부였습니다. 1990년 사업이 망했을 때도 정훈이 학비 때문에 새벽부터 막노동을 나갔습니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죠. 아들 대학 보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2000년대 초 겨우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정훈이 취직하고 정훈이 유학 가고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2018년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정훈이는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죠. 아버지,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런데 막상 병원비는 제가 다 냈습니다. 퇴직금 미리 빼고 적금 깨고 정훈이는 신혼이라 돈이 없다고 했었죠. 그때도 난 이해했지. 애가 이제 막 결혼했는데 뭐. 아내가 떠난 후 정훈이가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혼자였고 가족도 아닌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해가 뜨기 전 제일 먼저 한 일은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기예금 2억 5천, 주식 3천만 원, 현금 2천만 원. 그리고 이 아파트, 시가로 따지면 3억 정도. 도합 6억 가까운 재산이었죠. 이걸 누구 주려고 모았나?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노후에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언젠가 손주들 학비라도 보태주려고 모은 돈이었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입력했습니다. 여러 곳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경남 거창에 있는 해피실버타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립적인 주거 공간, 공동식당, 취미활동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무엇보다 함께하는 노후라는 문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노후라. 오전 9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네, 김상호입니다. 제 아파트 매매 의뢰하려고요. 아, 김 선생님, 갑자기 왜 파시려고? 그냥 작은 데로 옮기려고요. 빨리 처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오후에 직접 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말했죠. 깨끗하게 사셨네요. 이 정도면 3억 2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억만 받아도 됩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그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주식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다 해지하시면 이자도 아깝고 괜찮습니다. 다 정리할 일이 있어서요. 일주일 만에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집도 계약이 됐고 해피실버타운 입주 계약도 마쳤습니다. 보증금 2억에 월 생활비 150만 원. 남은 돈은 따로 통장에 넣어뒀죠. 이제 정훈이한테 알려야 하나? 잠시 고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어차피 가족이 아니라는데 굳이 알릴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가까이 모은 물건들이었지만 막상 필요한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아내와 찍은 사진 몇 장. 나머지는 다 버리거나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았나? 정훈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둔 책상과 침대. 한때는 이 방이 제 자랑이었죠. 아들 방, 딸 방 따로 있는 집. 그게 제 인생 목표였으니까요. 서랍을 열어보니 정훈이가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다. 아빠가 있어서 무서운 게 없다. 그래. 한때는 내가 나를 그렇게 봤었지. 일기장을 덮고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정훈이에게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추억도 공유하지 않는 사이가 됐으니까요. 저녁 무렵 동네 친구 최 씨가 찾아왔습니다. 야, 상호야. 집 팔았다며? 갑자기 왜? 그냥 혼자 살기 너무 커서. 그래도 그렇지. 자식들한테 물어보고 팔아야지. 자식들이 내 집 팔고 마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나?
최 씨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너 무슨 일 있었구나? 며느리 때문이지? 아니다. 그냥 내가 결정한 거야. 그날 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40년.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구나. 정은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거실, 정은이가 피아노 치던 작은 방, 아내와 함께 TV 보던 소파. 하지만 이제는 다 과거였습니다.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가져갈 짐은 작은 트럭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어르신, 짐이 이게 다예요? 네, 나머지는 다 버려주세요. 오후 2시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녕, 내 지난 인생. 해피실버 타운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훈이었죠. 아버지, 이번 주말에 뵐게요. 은정이가 사과하고 싶다고. 아, 나 이사 가는 중이야. 네, 이사요? 응, 작은 데로 옮기는 중이다.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훈이가 다시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0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살 날이 10년, 20년은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이제는 저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있지 않고 온전히 김상호라는 한 사람으로 살기로 한 것이죠. 통장도 집도 다 정리했다. 해피실버 타운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였습니다. 정문을 들어서자 넓은 잔디밭과 산책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구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김상호 선생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3호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걸으며 둘러보니 곳곳에 그림이 걸려 있었고 휴게실에서는 몇 분이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병원 같은 삭막함이 아니라 정말 마을 같은 느낌이었죠. 203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담한 원룸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했고 창밖으로는 뒷산이 보였습니다. 저녁 6시에 식당에서 공동 식사가 있어요. 오늘은 환영 만찬이 있을 거예요. 짐을 풀었습니다. 옷 몇 벌을 옷장에 걸고 책을 선반에 꽂고 아내 사진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30분이면 다 끝났죠. 40년 살림이 고작 이거였어. 저녁 6시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5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구먼.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박진수라고 하오. 여기 온 지 3년 됐지. 반갑소. 김상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집밥 같은 메뉴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아내가 7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아이고, 나도 그래요. 5년 됐네. 자식들은? 있긴 한데. 다들 바쁘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식사 후 라운지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박진수 씨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죠. 여기 프로그램이 많아요. 텃밭 가꾸기, 요가, 서예, 노래교실. 심심할 틈이 없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겠네요. 낫다 뿐이겠소? 여기가 천국이지. 아침에 눈 뜨면 같이 밥 먹을 사람 있고, 아프면 서로 돌봐주고,
가족보다 나을 수도 있겠구나. 밤 9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도시와 달리 공기가 맑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훈이가 계속 전화하고 있었죠.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이사 가세요? 집을 팔았다고요? 왜 상의도 없이? 은정이가 정말 죄송하대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제 와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하나를 보냈죠.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다음 날 아침 6시 새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몇 분이 산책로를 걷고 계셨죠.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새로 오신 김 선생님이시죠? 저는 최영자예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걸어요. 같이 걸으실래요? 네, 좋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상쾌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어제와는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눴죠. 어디서 오셨어요? 창원에서 왔습니다. 아, 가깝네. 자주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아니, 이제 돌아갈 곳은 없어. 하지만 그 생각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오전에는 텃밭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작은 밭을 배정받아 상추와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3개월 후면 수확할 수 있어요. 직접 기른 채소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흙을 만져봤던가 싶었죠. 점심 후에는 독서실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 읽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이 많았습니다. 오후 3시 노래교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서 구경만 하려 했는데 김 선생님도 한 곡 하시죠? 아니, 저는 여기선 다들 해요. 못해도 괜찮아요. 떠밀리다시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님과 함께를 불렀죠.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불안했지만 모두가 박수 쳐주셨습니다. 이런 게 얼마만인가. 저녁 식사 후 박진수 씨와 장기를 뒀습니다. 오랜만에 두는 장기였는데 실력이 녹슬지 않았더군요. 김 선생, 장기 좀 두는구먼. 젊었을 때 좀 뒀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한 판씩 둡시다. 상대가 없어서 심심했는데 밤 10시 방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수십 년 만에 쓰는 일기였죠. 2024년 10월 15일 새로운 삶의 첫날. 낯설지만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다. 오늘 하루 나는 김상우로 살았다. 누구의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아닌 그냥 김상우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저는 이곳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산책 모임의 고정 멤버가 됐고 텃밭의 상추는 싹을 틔웠고 노래교실에서는 님과 함께 말고 다른 노래도 부르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상우 선생님, 아드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정훈이가 어떻게 여기를. 로비로 내려가니 정훈이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알고 왔니?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말도 없이. 정훈이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말해서 뭐하니. 너희는 내가 가족이 아니라며. 그건 은정이가 실수한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실수? SNS에도 써놓고. 정훈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은정이를 제대로 말리지 못하고.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달라질 건 없다.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세요. 은정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정훈아, 난 여기가 좋다. 혼자가 아니야. 매일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웃을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가족? 너희가 말했잖아. 진짜 가족은 너희 셋이라고. 정훈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하면 뭐가 달라지나.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정훈아, 잘 살아라. 은정이랑 지우랑 행복하게. 아버지, 가끔 보고 싶으면 오너라. 여기 주소는 알잖아. 하지만 억지로 데려가려고는 하지 마라. 돌아서는데 정훈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손을 가만히 뿌리쳤습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내 인생이고 내 선택이다. 아들의 연락, 바뀐 태도. 정훈이가 다녀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11월 중순, 첫서리가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텃밭에 상추가 제법 자라 있었죠. 조심스럽게 몇 장 따서 아침 식탁에 올렸습니다. 와, 김 선생님 상추 벌써 이만큼 자랐네요. 최영자 씨가 감탄했습니다. 같이 아침 먹는 사이가 된 지도 한 달이 넘었죠. 맛이 어때요? 아삭아삭하니 좋네요. 역시 직접 기른 게 최고야. 정훈이도 이런 상추 좋아했는데 잠시 아들 생각이 났지만 이내 떨쳐냈습니다. 그날 오후 독서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훈이었죠. 한 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었죠. 이번엔 받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 은정이랑 별거 중이에요. 별거?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 이후로 계속 싸웠어요. 제가 아버지 편을 들었다고. 은정이가 친정으로 갔어요. 지우는 저랑 있어요. 근데 매일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정훈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아버지,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야? 창밖을 봤습니다. 단풍이 절정이었죠. 빨갛게 물든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훈아, 부부 일은 너희가 해결해야지. 알아요. 그런데 너무 외로워요. 지우 데리고 혼자 있으니까 아버지 생각이 계속 나요. 아버지가 7년 동안 혼자 계셨잖아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견뎠다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살았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전화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8살 아들이 울고 있었죠. 울지 마라. 남자가 그렇게 우니. 아버지는 안 우셨어요? 혼자 계실 때? 울었지. 많이 울었지. 특히 너희가 명절에 안 온다고 할 때마다.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아, 은정이랑 잘 풀어봐라. 지우한테는 엄마가 필요하잖아. 은정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뭐? 이번엔 정말 놀랐습니다. 시댁이 싫다고. 제가 아버지만 감싸고 든다고. 더는 못 살겠대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뭐라고 조언을 하나. 가족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정훈아, 한 가지만 묻자. 은정이를 아직도 사랑하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럼 지우를 생각해라. 아이한테 뭐가 최선인지. 네. 그리고 정훈아. 내 아버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마라. 내 인생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다니. 저녁 식사 시간 박진수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김 선생, 무슨 걱정 있소? 아들이 부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아이고, 그것 참. 자식 걱정은 끝이 없지. 그러게요. 근데 김 선생, 한 가지 조언하자면 너무 개입하지 마시오.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맞는 말이야. 내가 왜 또 걱정하고 있나?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정훈이가 별거 중이란다. 내 때문이라고 하니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이것도 그들이 풀어야 할 문제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도 지우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구나.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죠. 김상호 선생님, 손자라는 아이가 왔는데요. 지우? 급히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정훈이가 지우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이 녀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손자였죠. 정훈이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계속 울어서 주말이라 데리고 왔어요. 그래. 잘 왔다. 지우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아이는 이것저것 묻느라 바빴죠.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응, 이제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야. 우와, 넓다. 놀이터도 있어요? 응, 저기 그네도 있지. 지우를 그네에 태워주며 밀어줬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죠. 정훈이는 벤치에 앉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많이 수척해 보였죠. 점심은 식당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밥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지우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 정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정이가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 별거 중이라며? 네. 그래도 아버지께는 죄송하다고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지만 지우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생각해보마. 오후 3시 정훈이와 지우가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또 올게요. 그래, 또 오너라. 지우를 안아주고 보내는데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저 아이한테 할아버지는 여전히 가족인가 보다. 그날 저녁 최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손자 왔다 갔어요? 네, 오랜만에 봤네요. 표정이 좋아 보여요.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요. 피? 그래, 피로 이어진 사이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밤에 정훈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감사했어요. 지우가 할아버지 집 좋다고 계속 얘기해요. 다음 주에 은정이도 데리고 가도 될까요? 답장을 한참 고민하다가 썼습니다. 지우는 언제든 환영이다. 은정이는 좀 더 생각해보자. 손주의 손편지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지우가 다녀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마치고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구나. 방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죠.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빠가 맨날 일하러 가서 심심해요. 엄마는 외할머니 집에 있어요. 할아버지 집에 또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밀어준 그네 재밌었어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지우가.
그림에는 저와 지우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해님이 웃고 있고 나무에는 새가 앉아 있었죠. 이 녀석?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 집에 있어요 라는 문장이 마음에 걸렸죠. 아이가 얼마나 외로울까 싶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오래간만에 손편지를 쓰기로 했죠. 사랑하는 지우에게. 할아버지도 지우가 보고 싶단다. 그네 타는 거 재밌었지? 다음에 오면 할아버지가 더 높이 밀어줄게. 할아버지 텃밭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 지우가 좋아하는 방울토마토야. 다음에 오면 같이 따먹자. 아빠 말 잘 듣고 엄마도 곧 집에 올 거야. 씩씩하게 잘 지내렴. 사랑한다 할아버지가.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는 여전히 할아버지구나. 그날 오후 정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우가 편지 보냈다고 하는데 받으셨어요? 응, 받았다. 아이가 할아버지 생각을 많이 해요. 매일 할아버지 집 언제 가냐고. 그래.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가도 될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편지를 다시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그래, 와라. 은정이도 같이 가고 싶다는데. 아버지께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많이 반성했대요. 반성? 진심일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너랑 지우만 와라. 은정이는 나중에. 토요일 오전 10시. 지우가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편지 받았어요? 그럼 받았지. 할아버지도 답장 썼는데. 편지를 주자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글을 완전히 읽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읽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귀여웠죠. 정훈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정이가 정말 미안하대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 왔구나. 창밖을 내다보니 주차장에 은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들어오라고 해라. 5분 후 은정이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였죠. 화장기 없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앉아라. 라운지의 조용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정훈이와 놀이터로 보냈죠. 은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시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라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은정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혼내셨어요.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부끄러웠어요. 처가에서도 알게 됐구나. 은정 씨 사과는 받겠소. 하지만 은정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한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가 있는 법이니까. 알아요. 하지만 노력하고 싶어요. 아버님께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진짜 가족. 창밖을 봤습니다. 정훈이와 지우가 그네를 타고 있었죠. 은정 씨,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요? 혈연? 법적 관계? 아니면 뭔가요? 은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 이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요. 그럼 그동안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 가는 것도, 김치 가져다 주시는 것도 다 부담이었어요. 왜? 제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가족이라는 게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시댁도 거리를 두고 싶었어요. 그런 사연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은정이의 상처를 이제야 알게 됐죠.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되나?
죄송해요. 정말. 그때는 제 상처만 생각했어요. 아버님 마음은 생각도 못했어요. 은정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훈 씨랑 별거하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한참을 울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은정 씨, 정훈이랑 다시 합치려고? 네. 지우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도 정훈 씨가 없으니 힘들어요. 그럼 잘 풀어봐요. 부부 사이는 너희가 노력해야지. 아버님은요?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서. 지우가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같이 그네 타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은정 씨,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용서하고 예전처럼 될 수는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우를 위해서라도 조금씩 노력해 봅시다. 서로. 은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감사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그날 오후 넷이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지우가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완전한 용서는 아니야.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녁 무렵 가족들이 돌아갔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요. 그래, 기다릴게.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족이라 어쩌면 이렇게 조금씩 거리를 두고 사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겠구나. 방으로 돌아와 지우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이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은정이가 사과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다. 하지만 지우를 보니 마음이 약해진다. 가족은 때로는 상처를 주지만 그래도 연결되어 있는 끈인가 보다.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겠다. 그것도 하나의 가족의 형태일 테니.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 그 일이 있고 2달이 지났습니다. 12월 말 해피실버 타운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설경이 아름다웠죠.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최영자 씨가 따뜻한 목도리를 두르고 기다리고 있었죠. 김 선생님, 오늘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영자 씨도요. 같이 걸을까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같이 걷고, 같이 아침 먹고, 오후엔 장기 두고, 저녁엔 함께 TV를 봅니다. 이것도 가족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훈이었죠. 아버지,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저희가 찾아뵐게요. 그래, 와라. 이제는 한 달에 2번 정도 찾아옵니다. 은정이도 함께 오죠.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정이가 케이크 만들어 간대요. 고맙다고 전해라.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달라졌구나. 은정이는 정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억지스럽지 않게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보였죠. 크리스마스 당일 식당은 특별히 꾸며져 있었습니다. 트리도 있고 캐럴도 흘러나왔죠. 김 선생 가족 온다며? 박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오후에 올 겁니다. 좋겠구먼. 우리는 여기 식구들이 가족이지만 그래도 혈육이 오면 좋지. 혈육. 그리고 여기 식구들. 오후 2시 정훈이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지우가 산타 모자를 쓰고 뛰어왔습니다. 우리 지우, 산타 할아버지구나. 헤헤, 할아버지 선물이에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직접 만든 팔찌였죠. 구슬을 하나하나 꿰어 만든 것 같았습니다. 우와, 예쁘다. 할아버지가 잘 차고 다닐게. 은정이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직접 만들었어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마워요. 같이 먹죠? 라운지에 앉아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훈이가 회사 일을, 은정이가 요즘 배우는 요리 이야기를, 지우가 학교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보니 평범한 가족 같기도 하고, 그때 최영자 씨가 지나가다 인사했습니다. 어머, 김 선생님 가족이구나. 다들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훈이와 은정이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아드님이 아버지 닮아서 훤칠하네요. 며느님도 예쁘고. 감사합니다. 최영자 씨가 가고 은정이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생활 정말 괜찮으세요? 응, 좋아요. 외롭지 않고 다행이에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정훈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가끔은 집에도 오세요. 방 하나는 항상 비워둘게요. 집, 이제 거기는 내 집이 아닌데. 하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가끔 가지. 지우 보러. 저녁 6시 특별 만찬이 준비됐습니다. 식당에 모든 입주자가 모였죠. 다 같이 캐럴을 부르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정훈이 가족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와, 할아버지 친구분들 많으시네요. 지우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친구 많지. 박진수 씨가 지우에게 사탕을 주며 말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여기서 인기 많단다. 특히 할머니들한테. 다들 웃었습니다. 정훈이와 은정이도 어색하지만 함께 웃었죠. 식사가 끝나고 정훈이 가족을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설날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제가 떡국 끓일게요. 설날.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여기도 설날 행사가 있어서.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오고 싶으시면 언제든지요. 차가 떠나고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우가 만든 팔찌, 가족 사진, 그리고 이곳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 혈연으로 이어진 정훈이 가족, 마음으로 이어진 이곳 사람들. 둘 다 제게는 가족이었습니다. 다만 형태가 다를 뿐이죠. 밤 10시 최영자 씨가 노크했습니다. 김 선생님, 차 한잔 하실래요? 좋죠. 둘이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에 눈을 봤습니다. 가족 보니까 좋으시죠? 네, 좋긴 한데. 이제는 여기가 더 편해요. 맞아요. 우리 나이에는 편한 게 최고죠. 영자 씨는 가족 안 보고 싶으세요? 가끔 생각나죠. 하지만 여기도 가족이잖아요. 매일 얼굴 보고 밥 먹고 아프면 돌봐주고. 맞아. 이것도 가족이지. 2024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일기를 썼습니다. 올해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해였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혼자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결국 또 다른 가족을 만났다. 정훈이와 은정이, 지우. 그들과는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낸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그것도 괜찮은 관계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 박진수 씨, 최영자 씨, 그리고 많은 이웃들. 매일 함께하는 이들이 이제는 진짜 가족 같다. 가족은 꼭 혈연이 아니어도 된다. 함께 밥 먹고, 웃고, 걱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나, 김상우는 이제 행복하다. 외롭지 않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가리라.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창밖에는 새해를 알리는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김 선생님, 새해 인사하러 나오세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모인 이웃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올해도 함께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훈이의 영상통화였죠.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면에는 정훈이와 은정이 그리고 지우가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우야.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 친구들의 따뜻한 얼굴들, 멀리 있지만 연결된 가족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제야 완성된 것 같다. 2025년 1월 1일,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저, 김상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많은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